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외부 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 안에서 기업 안에는 경영관리, 사업, 재무의 요소로 나눠서 봤는데요. 여기 재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투자와 재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투자 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경영관리에서 사업에서 번 돈이 영업활동 현금에서 우리가 번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투자 재무를 통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향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바로 투자 재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이전까지의 일관된 프리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분석해 왔지 않습니까? 프리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따라서 모든 걸 분석해 왔고, 왜 그게 주가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들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투자 재무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이 투자라는 부분이 기업에서 잘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외비거든요. 향후 기업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엄청난 검토를 하지만 그 부분을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돼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궤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는 투자에 관련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뭐 캐퍼 확장 계획 뭐 이런 정도만 일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와 재무가 프리 캐시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재밌는 점은 그 투자와 재무는 사실은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거든요. 왜 연계가 되느냐? 설비 투자를 하는데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기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당연히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을 찾기가 어렵지, 투자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미루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 장치 산업의 경우는 특히 그런 장치 산업을 담보로 엮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우량기업의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일정 부분 조달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투자에는 타인 자본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우량기업의 경우라면 단기성 금융부채가 아니라 장기 금융부채, 즉 투자의 스팬하고 맞는 금융부채를 조달하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요. 뭐 바꿔서 얘기하면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이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신규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 때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량기업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향후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의 주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차입구조, 바로 재무활동의 그 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같은 것들을, 좀 경험적인 원칙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의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투자와 재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제대로 하셨다면 코스닥 법인들 중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은 후에 회생 절차, 법정 관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유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게 설명이 되면
우량기업이 전형적으로 시설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한 방안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구조인데요. 투자를 축소하는 경우는 주로 불황기예요. 캐펙스 투자를 축소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줄일 수가 없지만 수익적 지출은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줄이게 되죠. 일단은 그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불황기에 딱 닥치면 뭘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비용 절감을 하자는 얘기를 해요. 우리 비용을 아낍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용 절감 가지고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규 투자를 이연하거나 축소를 해요. 이거 경기 좋아질 때까지 좀 잠시 미룹시다. 무기한 연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그 돈을 투입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연기를 한참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투자를 축소를 했는데도 여건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경상 투자를 이연하면 설비, 지금 돈 벌고 있는 설비가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상 투자 쪽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십시일반 일들 좀 더 하고 일부 인력 내보냅시다 라고 하는 게 인력 구조조정인 거죠. 근데 인력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더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경상 투자를 안 할 방법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한이 한 주기적으로 하는 게 뭐 1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뭐 1년 반으로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한 경상 투자가 아니라면 일부 2년을 하거나 좀 뭐 내년에 합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2년을 하는 구조를 밟게 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투자를 확대하는 시점에는 주로 호황일 텐데 그때는 조금 그 방향성이 달라져요. 당연히 맨 나중에까지 유지를 했던 경상 투자를 먼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상 투자를 회복을 하면 일이 조금씩 바빠지죠. 근데 바빠졌는데 인력을 충원하느냐? 아닙니다. 일단 신규 투자를 먼저 확대를 해요. 인력은 최대한 늦게 충원하는 거죠. 신규 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정말 그 서로 야근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신입사원부터 좀 충원을 할까요? 하고 인력 충원을 해요. 기존의 사람들을 충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신입사원 충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려고 하죠. 어차피 인력을 가르쳐서 장기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충원을 하고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회식비 좀 지원하고 하면서 비용 한도를 일부 회복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을 보시고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비용 절감, 판매 비하 일반 관리비, 매출 원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을 했겠죠. 신규 투자 축소는 현금흐름표상의 유무형 자산 투자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 유무형 자산 매각을 통해서 관련 설비를 매각한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그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그 주석장에 보면 퇴직금의 그 이동 추이, 지급 추이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상 투자 이연했느냐?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돼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점, 매출이 감소했던 시점,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어갖고 최소로 나는 시점 내지는 영업 적자를 보는 시점에도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경상 투자였다고, 유무형 자산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상 투자였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맞는지도 당연히 재무제표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기업이 인력 구조 조정한데
현재 어느 기업이 경상투자 이연한데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업이 어려워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필요한 부족 자금을 조달을 하겠죠. 조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달된 자금을 집행을 하는데, 조달을 할 때는 낮은 비용의 자금부터 조달을 해요. 예를 들자면 매입 채무를 늘린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을 빨리 회수한다 그러면 할인을 안 해도 되니까 이자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본에 의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우량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차입금을 조달하는 시점에는 대부분은 운전자본 땡기는 걸 먼저 해요. 그렇게 했다가 대신 나중에 이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먼저 다 돌려주죠. 장기 관계로 갖고 가는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본을 땡길 수 있었다라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당되는 공급자와의 관계를, 공급자나 수요자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장기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져갔던 회사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부 차입금인데요. 일단 담보부로 빌릴 때는 장기로 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 말만 해도 빌려줄 것 같은 기업인데도 담보부 차입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차입금의 경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신용 차입금보다는 담보부 차입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은행에 자금을 빌리게 되면 자기 돈처럼 막 쓸 수가 있어요.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담보부 차입금을 먼저 쓰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담보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 물건을 100% 인정해 주는 금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80% 내지는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85% 이상 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담보부 차입금을 쓰고 나서도 자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용 차입금을 씁니다. 주로 이제 장기 차입금은 담보부로 쓰고요. 왜냐하면 장기 차입금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 차입금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 차입금 안에는 나중에 차입 구조 안에서 이제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구분을 해드릴 텐데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대개는 담보부 차입금보다는 높다. 이 안에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입금의 조달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도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한도가 있겠죠. 자체 고유의 이제 한도 설정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 내지는 산업별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별로 구분해서 한도를 정해놓고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잘 안 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의 부채로 조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 앤 리스백으로 사옥을 명의를 넘겨놓고 임대차를 들어가고 그 차액에 해당되는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좀 명동 사채업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부의 부채로 조달하고도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조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해요. 대개는 이제 부의 부채나 자기 자본의 경우는 부의 부채에 따른 부분이 높기 때문에 원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본하고 같이 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외 사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의 경우는 그런데요. 선박금융 같은 경우나 비행기를 리스로 쓰는 경우, 항공기를 리스로 쓰는 경우는 거의 담보부 차입금의 성격에 가깝거든요. 외견상은 부의 부채죠. 리스니까. 외견상은 리스인데 사실상은 담보부 차입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명칭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실질에 초점을 둬서 보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현재 이 기업이 어느 단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냐,
삼자배송 유상증자다 그러면 부에 붙여도 안 되는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이거밖에는 수단이 없는 경우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정도의 회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대기업의 경우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제가 분석했던 기업들에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우량 기업들을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분석했던 기업들에서는 없었고 굉장히 그 투기적인 요소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는 삼자배송 유상증자를 받았던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부도가 발생을 했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해당 기업의 현재 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를 이렇게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필수 자금부터 집행을 해요. 기업에 대해서 운전자본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인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운전자본에 필요한 자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실이 발생해도 가장 선순위가 세금,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영업상의 상거래 채권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채권이거든요.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운전자본에 해당되는 상거래 채권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은행 차입금,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이 선순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운전자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거래 채권이 아닌 채권을 받을 때, 금융채권을 받을 때 선순위라는 얘기지 운전자본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담보를 잡고 있을 때 얘기가 다르죠. 담보를 잡고 있을 때는 그 담보 물건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전자본에 버금가는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운전자본을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라는 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예요. 이자를 지급을 3개월 연체하면 그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하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이자를 못 낼 정도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심각하게 보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심각하게 보고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히 어렵지 않고서는 그 금융비용은 지급을 따복따복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인데요. 장기로 불린 차입금에다가 이게 만기 도래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의 근간은 다 담보부 차입금이 만기 도래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갚아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요. 아닌 경우도 물론 예외 사항이 있지만 그 금액의 비중은 낮고요. 주로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상당 부분은 담보부 차입금의 만기 도래액이라고 보시면 별로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거의 안 해줘요. 신규 대출을 차라리 하면 하지, 자, 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연장해 주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지급하고 나면 이거를 충분히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 회사면 은행 입장에서 그 회사를 거래를 단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장기 고객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왜 거기를 거래를 단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갚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은 바로 신규 투자에 해당되는 설비 투자입니다. 주로 이제 경상 투자라든가 신규 투자를 하는 걸 설비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설비 투자 부분을 집행을 합니다. 설비 투자를 하고 신규 투자를 했는데 신규 투자할 때는 없는데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일단은 만기 도래하는 것들을 따복따복 갚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줄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도 여력이 있고 뭐 현재 자금이 별로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관계기업 주식이나 이제 땅 투기용 부동산에 자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중에서 특히 부동산이나 타회사 주식의 경우는 완전 투자 자산이고 관계기업 주식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투자 구조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도 좀 여력이 있다. 도무지 돈이 앞으로 쓸 데가 없다. 뭐 이런 기업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기성 차입금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이제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갚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가장 늦게까지 자금을 못 구할 때 그 기업이 구할 수 있는 게 자기자본이죠. 유상증자입니다. 운전자본은 가장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멈추면 기업을 회생시킬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앞으로 돈이 나올 일이 없는데 그 기업을 회생시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자본으로 한 20억 정도를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운전자금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현찰로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채권 채무가 동결되면서 일단은 금융채무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채권 채무가 동결되면 일단 운전자본에 해당되는 것도 일단은 동결이 되지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한 20억 정도를 땡겨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자기 돈도 안 들였죠. 유상증자로 땡겨서 그 돈을 운전자금에 쓰기 위해서 바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금융부채 이런 것들은 다 꼬리를 자른 거죠. 그다음에 운전자본 들어가면서 그 법정에서 우리 기업 살 수 있어요. 운전자본에 자금 투입하면서 우리 공장 잘 돌아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지 생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걸 두고 금융부채부터 이제 채권 채무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밟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기업 상태가 안 좋은데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얘 혹시 법정관리 신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상증자 하는데 자기는 참여를 않겠다라고 하면서 삼자배정으로 하겠다라고, 대주주가 참여를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상증자가 있는데 지금 영업이 계속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기 물타기 하러 들어간다고, 지금 과거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사면 물타기 돼서 좀 평균 단가가 줄어든다 이러면서 물타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 돈까지 다시 추가로 넣는데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가지고 휴지되는 거죠. 채권 채무 재조정되면 금융부채도 다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휴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 채무 재조정 들어가면 평균적인 금융부채, 즉 은행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회수율이 한 30% 미만이에요. 100만 원 넣었으면 30만 원 못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지금 투자하시는 기업의 흐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용 절감, 경상투자 이연하고 있다. 내지는 이런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어려운 추세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추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금에 자금 쓰는데도 허덕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경상투자 이연 현금흐름표상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액을 살펴보시면 돼요. 삼자배정 유상증자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증자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본 투자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운전자본 분석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를 통해서 그 비율을 통해서 파악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의 업체를 한번,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얘를 들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업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라고 제가 강의 올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우량기업 전형적인 시설 투자의 유형인데요. 이렇게 하는 기업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집행을 하는 게 정말 우량 대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3개년 영업활동 현금을 모아요. 그러면 이 액수가 이게 3배가 됐으니까 이만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돈 싹 몰아서 시설 투자에 사용을 해요. 이게 1차예요.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자기 돈만 하는 거라서 굉장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5천억 1조짜리를 하기에는 3개년 모았을 때 5천억 1조씩 그 버는 회사는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해서 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영업활동 현금 벌면서 설비 투자를 동일한 액수 정도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자금 두 개 년도분은 어떻게 하느냐? 차입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짜리? 3년 만기 회사채로 아니면 3년짜리 장기 차입금으로. 대신 그 이자 비용 지급하는 게 자기 투자 성과의 투자 수익률 예상되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상관이 없겠죠. 이거를 단기로 돌린다, 얘는 그거 설비 투자 하다가 확장 파매형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장기로 돌려놨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서 공장이 완료돼서 영업활동 현금이 늘어나요. 이렇게 여기 이전보다 영업활동 현금 늘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모아서 이거 갚고 남는 돈 모으면 돼요. 즉 만기 도래할 때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약간 더 위험 부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모은 다음에 여기서 한번 차환을 발행을 하는 거죠. 차입금을. 그래서 3년 후에 갚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영업활동 현금을 모아서 그런 경우에 레벨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신평사에서 뭐 더블A급 이상의 신용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렇게 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이제 그 투자 등급에 있는 회사이지만 더블A급이 안 되는 회사, 그 트리플 B급 이상 정도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야지만이 그 회사채 같은 거를 차환 발행을 해야지만이 투자 대안을 그 영업활동 현금에서 모아서 갚을 수 있는 구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 변동 없이 그냥 겨우 그 이렇게 갚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A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AA 등급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의 이 자금 집행 패턴, 캐펙스 패턴과 이 현금 흐름 구조를 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어디서 보느냐? 바로 딱 우리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현금표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영업활동에 필요해서 창출한 현금을 투자 활동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갚고 모자라는 돈은 조달을 하는 구조가 현금표가 딱 나타내는 바입니다. 이 영업활동의 현금의 증분의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이고요. 이 장단기 차입금이 하나는 그런데 나머지 차입구조의 패턴들을 몰아서 볼 때 어떻게 되느냐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와 재무구조가 하나의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요. 그러한 동전을 이용해서 영업활동 현금을 늘려나가는 게 기업의 가장 본원적인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과 투자 재무는 동전의 또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고 투자와 재무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재무 활동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